메타인지라는 그 어려운 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앉아서 조금 편하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김경일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어려우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메타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메타인지와 창의력과의 그 관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타인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또 말미에는 관객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뭐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메타인지라는 게 제가 만약에 이해를 잘했다면 내가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경계선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좀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색을 할 때도 이 메타인지를 좀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사색하면 떠오르는 그 인문학 분야가 바로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인지심리학이 공과대, 이과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또 철학과도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심리학이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쉽게 설명해 줄 때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쫓겨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었어요. 원래 심리학자들의 그 첫 세대가. 근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달리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져 나왔는데, 그래서 철학에서 한 얘기들을 심리학에서 부정하는 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심리학자들이 쫙 보면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네. 그러면 정말 철학 이론의 하나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그럼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네. 심리학은 철학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준다라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떠오르는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바로 내가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부터 늘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좀 모를 수 있나 봐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보면 인지심리학의 선구자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바꾸면 나 자신을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저희 인지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맞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살아주는 여자분한테 맨날 듣는 얘기네요. 너 자신을 알라고. 네, 나 스스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메타인지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사람의 능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나 몰라 라고 1초 만에 대답이 나왔다가 누군가 힌트를 조금 주면 맞다, 저거 알았었는데 이렇게 살짝 후회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 머릿속에 윈도우 탐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생각을 또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일종의 설단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지랑 메타인지랑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왜 가끔 이러실 때 있죠. 좀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가끔 왜 영화 그 배우 근데 입에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알고 있다고 메타인지는 얘기하는데 이번엔 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메타인지가 뭡니까? 항상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름은 안 떠오르는데 계속 이러죠.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안 떠오르면 이제 메타인지가 꼬리를 내리고 인지가 주도권을 잡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글자만 얘기해봐. 그렇죠? 그 첫 글자가 있으면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상이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글자가 바로 단서예요. 단서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면 그만큼 다양한 데서 공부하시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서가 계속 다른 곳에 분산이 돼서 잘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조금 쉽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른 곳에서 공부한다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해 공부를 한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건 되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들 똑같으실 거예요. 그 아나운서님께서 김아나운서님께서도 왜 저도 그렇지만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 보면 좀 재수 없는 게요. 이 인간들이 벤치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햄버거 집에서도 보고 있고, 그렇죠? 도서관에서 공부. 나는 오히려 열공 딱 해가지고 머리띠 묶고 도서관에서 모든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요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저보다 시사하게 잘 꺼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단서들이 다 여기저기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 첫 글자라는 거를 잘 빼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어디서 한다. 이것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영어 공부는 여기서 한다. 수학 공부는 여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공부를 한다라는 걸 자꾸 해보시면 의외로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햄버거 집에서도 책을 보고 또 뭐 식탁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하는 걸 보면 쟤는 항상 공부만 하니까 공부를 잘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단서들을 쓸 수 있게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한 거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곳을 좀 바꿔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만 하지 말고 식탁에서도 좀 하시고 또 벤치에서도 하시고 그럼 더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팁을 좀 주셨습니다. 강의 내용 들으면서 타고난 능력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의 중요성을 좀 느끼면서도 뭔가 이 목표가 설정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몰입은 사실은 대부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무언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기보단 결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몰입해야 된다 그래야 공부 잘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몰입을 잘 못해요. 저는 30분 이상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왜 몰입을 딱 하면 이런 거죠. 한 10시간 동안 무아지경의 상태가 돼서 공부에 흠뻑 빠져들어서 갑자기 1분도 시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툭 지나면 10시간이나 공부했네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몰입을 하기 위한 상황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멀티태스킹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짧은 몰입들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절대 멀티태스킹 못 하거든요. 껌 씹으면서 단어 외우시면요. 껌 안 씹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 외우시는 것보다 암기 점수 20% 정도 떨어져요. 멀티태스킹 한 거예요. 예. 왜 이 어른들께서는 왜 블루투스로 이렇게 핸즈프리나 통화하시면서 운전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주치 상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한쪽 일도 안 되고 나머지 일도 방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몰입하기 위한 최고로 좋은 건 뭡니까? 멀티태스킹 안 하게 만들어야 되죠. 치우는 거예요. 방을 살짝만 치워요. 달력 하나만 떼보고 뭐 하나만 딱 치우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쌓은 상태에서는 더 자꾸 멀티태스킹 하겠죠. 노트북을 식탁에 잠시 갖다 놓고 공부를 하신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잠시 다른 곳에 갖다 놓고 걸어놓고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 30분 동안은 완벽히 몰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 컴퓨터 켜놓고 절대 공부 못합니다. 저도요. 스마트폰 옆에 있으면 논문을 2줄 이상 못 읽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하지 않게 하나만 치워놓고 한두 개만 살짝 치워놓고 뭘 하시면 그러면 그 30분 몰입이 쌓이면 긴 몰입이 될 거예요. 네.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그렇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네. 몰입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치우는 거 요즘 가장 치우기 어려운 게 바로 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럼요. 손에서 떼놓으면 약간 심리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부터 잠시 떼놓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제 방에 앉아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대본을 좀 써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이래서 방을 좀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최근에 책을 그렇게 갖다 중고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책을 그 많은 것 중에 꼭 하나 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태스킹하기 최고로 좋은 안 좋은 게 악마가 뭔지 아십니까? 최신형 컴퓨터예요. 이것들은 띄우면 다 띄워져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몰입이 안 될 때마다 8년 전에 썼던 구닥다리 노트북을 가져고 책상에 펼쳐 놓습니다. 이러면 얘는 워드 프로그램 하나밖에 못 띄우고 아래 한글 하나밖에 못 띄우고 그거 가지고 일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일하면 의외로 하나씩 해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비움의 미학을 좀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성능 좋은 기계들을 만나고 있는 시대지만 네. 가끔은 이렇게 예전 기계들과 만나는 그런 좀 아날로그 그렇네요. 정신 네네. 이런 게 네네.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만 틀어도 계속해서 이 기계의 발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AI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요, 저희 아나운서도 AI 아나운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저희도 하는 그렇죠. 기사를 봤는데 또 AI를 주제로 했던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네, 허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많은 네. 분들이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연애조차 이제 AI와 음, 함께 하게 되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AI와 인간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얘네들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간단한 답이면서도요. 판에 박힌 답이고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인간다움에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어떤 직업이 없어지냐고. AI가 이제 막 나오는 시대에. 그럼 저는 저뿐만 아니라요. 뭐 수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이렇게 대답드려요.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업에서 기계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라고.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이 되죠? 그러면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제 드라이버, 기사님들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없어지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운전만 하는 분들. 그런데 더욱더 많고 중요하게 지정되는 거는 승객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사님들은 더 귀해지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변호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재판 내리는 판사님들은 다 사라지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듣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심지어는 불의한 것에 같이 화를 내주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사람을 대체하는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인 호텔에서요.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체크인할 때. 공룡 로봇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인간다운 건 인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떤 직업에서건 사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직업을 앞으로 없어질 뭐 직업 1순위다라고 많은 기사들이 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인간다운 변호사, 뭐 인간다운 회계사, 네, 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 네. 오히려 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정말 다시 기본에 충실한 그 인간다움. 아까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이타적인 삶을 살면 네, 네, 네.
네, 좀 어떤 직업이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창의력, 창의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좀 궁금한 내용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좀 해줘야 합니까? 라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죠. 왜냐면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창의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첫째로 일단 창의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옆에서 수치를 올려야 되는 그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요, 주가처럼 계속 그 점수가 올라가야만 선생님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창의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그게 지금 뭐가 안 올라가도 아이들한테 하는 다양한 것들이 그걸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길포드라고 하는 연구자로부터 시작됐는데 창의성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독창성, 민감성, 유창성, 뭐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선생님들의 교실에 교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를 어떻게 핸들링해요? 아이들한테 너 오늘부터 유창해라. 아이들아 너 상상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결과기 때문에 못 바꾸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학생 때 많이 경험했던 거. 왜 창의적인 인간을 연결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엉뚱한 걸 이어붙이는 문학 장르에 그게 있죠. 기법에 은유법, 메타포, 노는 마음의 창, 그렇죠. 사전적 지식이 아니라 메타포가 많이 들어간 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메타포가 눈은 마음의 창 이러면 벌써 뇌에서요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요. 눈이 왜 마음의 창일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메타포가 많이 들어간 문학, 뭐 시, 예술, 그림 이런 다양한 아까처럼 우리 친구들이 했던 이런 동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메타포예요. 메타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창조적으로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투자만 해주시면 신경 써주시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미래에 가장 중요한 투자해 주시는 거고 사실 아이들이 나중에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이미 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네, 보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꼭 오시고요. 네, 국영수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인간답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활동하는 거, 음악, 뭐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자들이 생각하고 또 접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인지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직접 그 질문 듣고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질문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는 건데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 드릴게요. 네, 저기. 네, 네. 네네. 이거는 굉장히 심리학자들한테요 거의 100년짜리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게 정말 부모한테 타고나는 건지 아닌지. 물론 사이코패스들의 상당수가 유전적인 요인을 받아서 타고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타성은 거의 후천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얼마나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 예민하냐 둔하냐. 이건 대부분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근데 이런 성격에 이타성을 묶으면 대부분 성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이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타고나는 상당 부분을 타고나는 성격과 달라서 그러면 그 이타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남잖아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정말 이공계스럽게 이타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요.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아,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근데 내짝 영희에 진주에 내짝 진주에 물이 여기 있어요. 제 물은 없어요 여기.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경희라 너 10분만 기다리면 네 물이 오니까 좀 참으렴 이랬는데 제가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못됐다면 전 그 10분을 못 버티죠. 그러니까 내짝 진주의 물을 뺏어 먹고 그래서 나쁜 학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분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윤리적인가를 초시계로 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자, 마시멜로 실험이 너 지금 마시멜로 하나 먹을래? 그리고 조금 있다가 2개 먹을래? 그런데 전 좀 기다려서 2개를 먹겠습니다가 뭡니까? 즉시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한테 다시 갔을 때 기다려서 2개 먹은 친구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마시멜로 실험의 논란은 좀 있지만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 학생을 이타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뭐 필요해요? 알았어.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사람의 욕구를 너무 즉시적으로 만족시키시면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즉시적인 만족을 무조건 하려고 하고 지연시킬 수 없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으로 결국은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드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크게 한번 가르침이 좀 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참 이기적으로 변했다라는 말들을 기성세대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즉각적으로 뭔가 욕구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조금 참을 수 있는 능력,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한다라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일을 안 하셔서 제가 원하는 걸 항상 먹을 거 다 주시고 바로바로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엄마가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동생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못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과자를 사러 가도 꼭 네 거 하나만 안고 나왔는데 동생은 언니 거를 먼저 챙기고 자기 먹고 싶은 걸 챙겼다라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심리학은 무서운 학문이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타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요. 부모가 자원이 한정돼 있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쪽을 기다리게 늘 만들죠. 어느 한쪽을. 그래서 형제자매가 없는 뭐 이제 딸만 있거나 아들만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좀 기다릴 줄 알게 만드는 미덕이 필요한 거죠. 네. 동생분이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타적인 환경을 만나신 거예요. 네. 네, 이타적인 아이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또 생기기 위해서는 그럼 출산을 좀 많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 분 정도 더 질문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튀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 없으세요? 들락말락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학생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셨어요. 네. 어떤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정말 위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타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죠?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그 사람이 소원이 생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경우가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소원은 한번 말해보시면 소원이 뭐예요? 혹시 진짜 이 소원만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다, 부처님이 계시다,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누구가 뭐
뭐 허경영 씨가 계신다 뭐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숙제 개인 주택? 아 주택. 오케이. 네. 개인 주택. 야, 아니 개인 주택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전원 주택도 아니고. 네. 우리의 소원은 대부분 누군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누군가와 관련이 있고요. 누군가를. 그리고 개인 주택 거기서 누구랑 내 가족, 내 아빠, 엄마, 뭐 친구, 동생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의외로 목적만 있고 소원이 없어요. 근데 소원이 왜냐면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빠져 있고 소원은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을 소원을 갖게 옆에서 만들어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소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쾌락적 경험과 즐거운 경험이 완전히 달라요. 즐거운 경험은 사람과 느끼는 행복함이고요. 쾌락은 그냥 몸이 즐거운 거죠. 마약이라는 게 사람과 관계에서 느껴야 되는 그 애착과 공감과 소통의 즐거움을 그냥 딱 찔러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즉 칭찬받고 배려받고 같이 즐겁게 얘기하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조금 더 이타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걸 그 사람이 만들면서요. 오래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질문도 우리 아이들의 질문이 가장 더 창의력이었죠. 네. 창의성이 있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땀 흘리시는 거죠? 네, 긴 시간 우리 창의성에 대해서 메타 인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즐거우셨나요? 네. 조금은 더 똑똑해지셨죠? 네,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사람은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지식.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 두 번째만 지식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러니까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설명을 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인간은 입력할 때보다 출력할 때, 말할 때 제일 많이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말한다고 과묵하게 있으라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말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많이 합시다. 오늘 똑똑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경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